오늘도 단추선 매매법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바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한컴위드입니다. 먼저 간단한 뉴스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한컴위드가 자회사 한컴인스페이스를 통해 2025년 스페이스X의 패컨9 로켓의 위성을 탑재해 우주 발사 추진을 한다는 소식에 주가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발사를 통해 한컴인스페이스는 본격적인 우주 사업에 진출하며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컴인스페이스는 이번 발사를 통해 세종 2호 및 3호 위성을 궤도에 올릴 예정이다. 이들 위성은 고해상도 카메라를 탑재해 지구 관측 임무를 수행하며 확보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 환경 모니터링, 도시 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밀한 지구 관측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한컴인스페이스의 우주 사업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된다. 한컴인스페이스는 세계적인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우주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스페이스X의 패컨9 로켓은 높은 신뢰성과 경쟁력을 갖춘 발사체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컴인스페이스는 안정적인 위성 발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상입니다. 한컴그룹에 속한 한컴위드는 보안 솔루션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입니다. 제가 이 분야 전문가의 분석을 요약 정리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컴위드는 다양한 영역에서 최적화된 블록체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상 거래 등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안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1세대 기업으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기술 확장을 통해 IT 기술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범죄 조사에 적용하는 과학적 방법과 기술, 즉 포렌식 사업을 영위하던 한컴DMD를 합병한 바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스마트시티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보안 솔루션, 차세대 간편 인증, 데이터 보안, 모바일 보안, 통합 인증 관리, 디지털 감거래 플랫폼 운영, 드론, 인공지능, 자율주행, 데이터 분석, 인베디드 로봇 최적화 솔루션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당기순이익은 큰 변동이 없어 아직 성장이 더딘 편입니다. 부채 비율은 약 56%로 양호한 편입니다. 유보율 약 977%로 비상금이 충분한 편입니다. PBR 약 0.58배로 저평가된 기업입니다. 기존 사업에 집중하면서도 적극적인 투자로 신규 사업을 개척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보안 관련주 이외에 드론 관련주, 챗봇 관련주, 블록체인 관련주, 금 관련주 등으로 분류되어지기도 합니다. 당장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성장 기대감으로 최근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실적주가 아닌 성장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챗GPT를 만든 오픈 AI의 창업주이자 대주주인 피터 틸의 사모펀드 크레센도, 에쿼티 파트너스는 한글과 컴퓨터와 한컴위드에 각각 투자한 이력이 있습니다. 동사의 계열사인 한컴인스페이스는 자체 개발 정찰형 드론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우주항공 및 드론 전문 기업인 인스페이스를 인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스페이스는 인공지능 기반의 위성 드론 영상 분석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무인 자동화 시스템 드론셋을 개발해 드론 소프트웨어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보안업계에서는 동사의 블록체인 기반 보안 기술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제가 단기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과대 낙폭 이후 급반등을 하면서 단기 추세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5일선 위로 캔들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단추선 매매법에 의거 타점이 나온 상태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차트의 예시를 몇 번을 보여드렸습니다.
단기 추세가 전환이 되고 나서 아슬아슬하게 21선을 타고 가는 차트들이었습니다.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급등 하루 전에 5일선과 21선이 크게 깨어진 것이 보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급등을 합니다. 저 앞쪽에서부터 차트를 보면 하락 3파가 모두 끝나고 이 자리가 상승 1파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락 3파가 모두 끝이 나고 상승 1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5일선이 깨어지고 21선이 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냥 버틸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하락 추세 중간에 기술적 반등을 먹기 위해 들어가는 것보다는 하락 3파가 다 끝나고 상승 1파가 시작되는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이 차트에서 중간에 기술적 반등의 자리가 나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단기 추세가 전환되어 먹을 부분이 나옵니다. 하지만 더 안전한 자리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좀 더 안전한 자리에서 단기 추세가 전환된 것을 확인하고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물리더라도 이 자리에서는 다시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주포놈이 어마어마하게 길게 기간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이 새끼는 지금 기간 조정을 통해 개미들을 털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거래량이 터지며 기준봉이 섰습니다. 즉, 주포가 핸들링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주포의 성향에 따라 핸들링 수법이 달라집니다. 어떤 새끼는 여기서부터 바로 주가를 쭉쭉 끌어올립니다. 중간에 투음봉 정도로 조정을 주고 계속 끌어올립니다. 반면 이렇게 길고 긴 기간 조정을 주는 놈도 있습니다. 또 어떤 놈은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놈은 삼중바닥을 만들어내며 개미들을 털어내고 나서 본격적으로 주가를 부양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포놈이 어떤 식으로 핸들링을 하는지 빨리 파악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차트에서는 보시다시피 길게 기간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개미들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간에 주포놈이 잠깐 핸들링을 한 흔적도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시그널 캔들입니다. 여기서 잠깐 핸들링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려다가 저항에서 밀리자 다시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포놈은 손을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디테일한 분석이 없이는 알아보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주포놈이 핸들링을 한 흔적입니다. 이 새끼는 앞에서도 그랬지만 슈팅을 쏘기 전에 한번 밑으로 쭉 빼는 놈입니다. 이놈의 특성을 파악했다면 이 자리가 바로 타점이 되는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주포의 다양한 핸들링 수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포의 핸들링에 관한 영상을 10편 이상 만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영상들을 돌려보시면서 주포의 다양한 핸들링 수법을 다시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단기 스윙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주포의 핸들링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이 다양한 수법들을 숙지해 놓지 않으면 놈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놈들을 알아야 놈들을 발라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패턴도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기간 조정을 길게 주고 나서 슈팅을 쏘는 패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딱 보아도 이번에는 기간 조정을 길게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틀 동안 거래량은 줄었는데 가격은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팔고 나갈 사람들이 다 나간 상황입니다. 오늘 5일선을 탈 것도 같습니다. 단기 추세가 전환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타점입니다. 단주로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제노코입니다. 최근 부분은 잘라냈습니다. 일단 제가 간단한 뉴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방산 전문기업 제노코는 올해 3분기 수주잔고가 1,051억 원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수치다. 회사 측에 따르면 제노코의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8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 손실은 12억 원으로 적자를 지속했다. 제노코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에 따른 결과다. 제노코 측은 연말까지 실적 반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며 시장 트렌드에 맞춰 매출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제노코는 업계의 주요 프로젝트에서 회사 항공전자 부품과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매출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정부 주도 사업과 항공우주 부문 주요 프로젝트의 공급을 지속하며 안정적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제품군의 확대를 통해 미래 성장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 국내 유일하게 우주산업 전 분야의 자사 제품을 공급하는 제노코는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국내 최초 혼선 방지기 IBU 국산화에 성공했다. 또 위성 본체와 탑재체형 통신 핵심 부품, 지상 장비 등 다양한 제품군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며 차세대 중형 위성 프로젝트를 포함한 국내 주요 위성 프로젝트에서 통신 장비 주요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최근 제노코는 미국 방산업체인 노스롭 그루먼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헬리콥터용 레이저 기뢰 탐색 장비의 하드웨어 공급을 예상하는 등 해외 방산 시장에서도 중요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이로써 제노코는 향후 글로벌 방산 우주 산업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제노코 관계자는 이번 수주 실적이 보여주듯 제노코는 우주 산업과 방산 분야에서 핵심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꾸준한 기술 혁신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으로 항공우주방산 시장에서 더욱 탄탄한 입지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양한 사업 기회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우주방산 핵심 분야에서 성장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내년에 가장 주목해야 할 섹터 중에 하나가 우주항공 분야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프로젝트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전장에서도 드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통신 위성이 없으면
드론이나 무인기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이 분야에서 꾸준히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부분은 잘라냈습니다. 전체적인 하락 파동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락 1파입니다. 하락 2파입니다. 하락 3파입니다. 여기서 더 흘러내릴 수도 있습니다. 아직 하락 3파가 끝났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단기 추세가 전환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단기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일단 단기 추세가 전환된 것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5일선 위로 캔들이 확실하게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단기 고점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21선이 깨어지지 않았기에 계속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입니다. 단기적으로 먹고 빠진 후에 다음 상황을 보고 다시 잡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급상승을 했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1선 돌파 이후 21선이 깨어지지 않으면 계속 들고 간다. 특히 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을 하고 있다면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21선이 살짝 깨어지더라도 계속 보유를 한다. 이것이 제가 세운 원칙입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원칙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급등 이후의 상황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121선의 저항을 받고 다소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단기 저점에서 시그널 캔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단기 고점에서 저항에 밀리는 캔들이 아닙니다. 이 디테일한 부분을 잘 해석을 해야 합니다. 급등 후에 조정이 나왔습니다. 분명 단기 저점에서 주포가 물량을 테스트한 캔들입니다. 거래량에서는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떴습니다. 주포놈은 반등을 시킬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시그널 캔들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디테일한 해석 하나가 이런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시그널 캔들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캔들입니다. 이 캔들을 저항에서 밀리는 캔들로 잘못 해석을 하면 이런 큰 상승분을 놓치게 됩니다. 이후 상승 과정도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상승 과정에서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후 5일선이 깨어지지 않고 상승을 합니다. 241선 돌파에 성공을 합니다. 다시 볼벤 상단선 돌파에 성공을 합니다. 마지막 고비가 볼벤 상단선이라고 했습니다.
볼벤 상단선을 돌파한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입니다. 모든 저항을 다 뚫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자리가 전고점을 돌파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날아갈 일만 남은 것입니다. 이 그림도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아주 상승세가 좋을 때 나오는 그림입니다. 21선의 지지를 받으며 상승을 시작해서 차례차례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그림입니다. 중간에 살짝 조정이 나오지만 조정의 폭이 크지 않습니다. 그냥 치고 가는 패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파이더 패턴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5일선을 타고 가는 패턴입니다. 이제 급등을 했으니 급등 후 조정이라는 공식에 따라 조정이 나올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주포놈의 핸들링이 보입니다. 급등 다음날 급락이 나왔습니다. 주가를 더 끌어올리려다가 개미들이 달라붙으니 자전거래로 주가를 밑으로 쭉 빼버린 것입니다. 놀란 개미들의 투매가 이어졌습니다. 그 물량을 밑에서 주포놈이 받아먹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주가를 부양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투음봉으로 조정을 줍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틀 동안 주가를 부양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저항에서 밀리자 주가를 의도적으로 밑으로 쭉 빼버립니다. 저점 매집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이것이 주포의 핸들링입니다. 개미들은 주포의 핸들링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마구마구 흔들어버리면 일반 개미들은 놈의 핸들링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바로 개미털기입니다. 비유하자면 몸에 달라붙은 벌레를 털어내기 위해 마구 몸을 흔들어대는 것에 빗댈 수 있습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미들을 털어낼 만큼 털어내고 나서 놈은 반등시킬 타이밍을 재고 있습니다. 어제 거래량이 줄었지만 가격은 소폭 상승한 자리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거래량이 더 줄어든 상태입니다. 아직 장이 끝나지 않았지만 어제보다 거래량이 더 줄어든 것이 보입니다. 개미들이 다 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등 타이밍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보나치 작도도 해보겠습니다. 0.618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0.618 라인이 전고 라인과 정확히 일치를 합니다. 이전에 저항으로 작용했던 선이 지금은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는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측샷이라면 지금 들어가도 됩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위성통신과 관련된 뉴스 하나를 보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스페이스X가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로 인도네시아 전역에 통신망을 공급하는 데 투입하는 직원이 4명, 투자금이 30억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기존의 이동통신 사업자와 접근 방법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강충구 위성통신포럼 집행위원장은 20일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이동통신 시장에 불러일으킬 파장에 대해 인도네시아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중앙전파관리소 위성전파감시센터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연 제3회 위성전파 및 위성통신기술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강 위원장은 스타링크 매출액이 올해 말 9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KT무선사업부 매출보다 큰 금액이라고 전했다. 기조연설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위성 재발사가 가능한 기술을 고도화함으로써 위성 1기 발사에 드는 비용을 기존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15억 원가량으로 크게 낮추면서 지난 9월 현재 7,120개인 발사위성 수를 4만 2천 개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투자 비용은 총 40조 원에 달하며 지금까지 14조 원을 조달했다. 강 위원장은 스페이스X 활동의 핵심은 위성 발사와 궤도 진입 비용을 더욱 줄이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스타링크 위성통신을 휴대전화에 직접 연결하는 다이렉트 투 셀 기능을 통해 동영상 시청 등도 가능해졌다며 이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위협을 느낄 만한 내용으로 미국 통신사 AT&T가 미 연방통신위원회에 생태계 교란 여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고 전했다. 강 위원장은 FCC 결정이 다이렉트 투 셀 사업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봐야겠지만 스페이스X가 가진 기술이나 서비스 자체의 지배력이 절대적이고 현재로선 대체할 수단이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스페이스X 외에도 아마존이 2029년까지 위성 3,200기를 발사해 유통,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계하려고 시도하는 위성통신 프로젝트 카이퍼에 대해 언급하며 수직 결합을 통해 위협적인 사업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사례라고 했다. 뉴스페이스 운동은 이제 전 세계 산업 전체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차세대 프로젝트라는 것이 증명이 된 셈이다. 구글을 중심으로 한 기존 위성통신 시장에 최근 아마존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위성통신 비즈니스의 세계 대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새로운 우주 비즈니스 운동인 뉴스페이스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통신 위성 콘스텔레이션은 그동안 수천에서 1만 대가 넘는 위성을 발사하는 미래 계획으로 주목받아왔다. 그러나 강력한 플레이어인 아마존이 사업 진출을 발표하면서 통신 위성 인프라를 둘러싼 경쟁은 각 업체가 뒤엉키는 세계 대전의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뉴스페이스는 전 세계적으로 떠오르는 민간 우주비행 산업을 망라하는 운동과 철학이다. 특히 이 용어는 우주항공 및 우주비행 기술에 대한 보다 빠르고 더 저렴한 접근을 개발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일하는 새로운 항공우주업체 및 벤처기업의 글로벌 부문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 아마존이 CSC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은 빅뉴스로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프로젝트 이름은 케이퍼벨트로 천문학자인 제럴드 케이퍼의 이름을 딴 것이다. 케이퍼벨트는 외부 태양계를 둘러싼 천체군을 말한다.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아마존은 세계의 저궤도에 각각 784대, 1296대, 그리고 1156대 등 총 3236대 위성의 통합 운영을 맡게 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강 위원장은 우려와 동시에 기대를 표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통신 생태계가 해외 기술력에 대응할 방향에 대해 독자적으로는 어렵고 국제 협력을 통해 망을 공동 구축하고 운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스타링크에 대응한 유럽연합의 아이리스2 프로젝트 등에 참여할 기회 등을 예시했다. 그는 아무것도 안 하면 스타링크를 이용하거나 해외 사업자에 종속되는 상황이 될 것이며 우리 고유한 독자망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위성 주도권을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궤도 위성통신 국가연구개발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한 최성호 정보통신기획평가원 PM은 우리가 2030년까지 저궤도 통신위성 2기를 발사한다는 것이 의미가 적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이미 전 세계가 상용화를 끝낸 이동통신 시장에 2000년대 뒤늦게 뛰어들어 2020년대에 5G 시장을 이끌고 있듯이 위성통신 분야에서도 아직 기회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정삼 중앙전파관리소장은 국내 위성통신 시장은 작기 때문에 국내 가입자는 10만 명도 쉽지 않지만 투자 수익률 개념보다는 국가안보 전략 개념에서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위성통신이 대세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냉철하게 어떤 핵심 역량을 확보해 국제적 경쟁력을 키울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위성전파감시센터는 스타링크 국내 서비스가 시작되는 내년 상반기부터 감시 대상인 위성수가 현재 실시간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40여 개에서 8천여 개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센터는 위성 감시 예산을 확보해 경기도 이천에서 수도권 상공 위성을 중점 감시하는 등 활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위성의 수가 급증하면서 위성 간 레이저를 활용한 통신 기술이 떠오르고 있다.
대량의 위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파수 왜곡 현상 등을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기대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도 위성 간 레이저 통신 ISL 기술 개발, 글로벌 우주 기업과의 협업 등을 통해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다. 이르면 내년 중 스타링크 등 위성 통신 서비스가 국내 출시될 가운데 스타링크와의 협업, 향후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독자 기술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저궤도 위성이 전 세계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세대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상기지국과 달리 기존에는 인터넷이 지원되지 않던 오지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 같은 커버리지 제약이 없어 자동차 선박 드론 등의 통신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간 기업들이 수천 대 규모의 위성 통신망 구축에 나서며 지구 주변을 도는 위성수가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위성 간 주파수 간섭 또는 왜곡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지상국을 통해 위성을 일일이 제어하기가 어려워 기존 통신용 전자기파인 전파 대신 레이저를 이용해 한계를 극복하는 ISL이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ISL 기술은 저궤도 위성에 탑재돼 위성 대 위성의 데이터를 레이저로 주고받으며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전파와 달리 빛의 영역인 레이저를 이용해 통신하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를 지연이나 끊김없이 처리할 수 있다. 전파 통신 대비 초고속 대용량 전송이 가능하고 도청이 어려워 보안성이 높다는 것도 강점이다. 하지만 빛의 특성상 날씨에 따라 통신 신뢰성 확보가 어렵고 전파에 비해 에너지와 비용이 많이 들어 더 정밀 제어가 요구된다는 어려움이 있다. 기술 개발의 난이도가 더 높은 셈이다. 이에 최근 국내외에서는 레이저 위성 통신 관련 기술 개발 및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장 조사업체 비즈니스 리서치 인사이트에 따르면 글로벌 위성 레이저 통신 시스템 시장 규모는 2023년 6억 1천만 달러에서 2032년 133억 1천만 달러 수준으로 연평균 40.6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스페이스X, 아마존 등 선도 기업들도 전용 레이저 통신 단말기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스페이스X는 지난 2021년 이미 ISL 기술을 탑재한 첫 스타링크 위성을 발사했고 아마존도 지난해 위성통신사업 프로젝트 카이퍼의 일환으로 ISL 기술을 공개했다. 원앱도 현재 운용 중인 1세대를 이을 2세대 위성에는 ISL 탑재를 추진 중이다. 스페이스X나 아마존 등에 비하면 다소 늦었지만 국내 기업들도 ISL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며 맹추격에 나서는 양상이다. 하나시스템은 지난달 국내 최초로 ISL 프로토타입의 중거리 지상통신 시연에 성공했다. 우주 공간에 비해 변수가 많은 지상 환경에서 1초당 1GB 전송 속도의 인터넷 원거리 접속 시연에 성공하며 레이저 통신 기능을 1차 검증했다. 향후에도 하나시스템은 고등광기술연구소, 스위스 베른 대학교 응용물리연구소 등과 손잡고 우주 환경과 유사한 해발 4,000m 이상 산악 고지대에서 추가 시연을 계획하고 있다. KT의 위성통신 자회사인 KT셋도 독일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기업 니바다 스페이스 네트워크스와 지난 5월 업무 협약을 맺고 ISL 기반 글로벌 위성통신 사업에 도전하고 있다. 올해 공식 출범한 우주항공청도 차세대 군집위성 간 ISL 검증 플랫폼 구축 사업 기획에 착수하는 등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4월 초소형 군집위성 1호가 발사되며 국산 군집위성 체계가 첫 발을 뗀 만큼 향후 정부 주도의 ISL 사업도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위성통신 서비스의 대표 주자인 스타링크가 이르면 내년 1월이나 2월께 국내 서비스를 개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ISL 기술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스타링크의 장점은 지구 저궤도의 위성이 위치해 지연 시간 등 기존 위성 통신의 단점을 해결하고 해상 등 통신 소외 지역에서도 인터넷망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다만 미국 등과 달리 한국은 오지가 적고 국토 대부분에 통신망이 깔려 있어 활용도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또한 스타링크 서비스 이용을 위해 약 70만 원의 초기 비용을 들여 관련 장비를 구입하고 월 110달러에서 500달러의 구독료까지 지불해야 해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를 고려한 듯 스타링크는 SK텔링크, KT셋, LGU 플러스 등 국내 통신업계와 협력에 나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두고 IITP는 스타링크의 국내 통신업계에 대한 협력 제안은 위성통신 비즈니스를 확장하기 위해 국내 이동통신사와 협약을 맺어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정도의 수준일 것이라며 2025년 UAM 도시망공교통이 예정대로 상용화되면 스타링크의 국내 통신 시장 영향력은 더 커질 수 있다. 6G 시대에도 스타링크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차세대 군집위성 간 ISL 검증 플랫폼 구축 사업 기획에 착수하는 등 개발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선도 기업학계 협력을 통해 독자 기술 개발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최근 각광받고 있는 AI 인공지능을 활용해 데이터 전송을 최적화하는 기술을 개발 적용하는 등 스타링크에 대항할 수 있는 대안 기술 마련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입니다. 보시다시피 우주항공 시대가 개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향후 관련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유심히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가장 주목해야 할 기업이 세트레가입니다. 숨어있는 인공위성 시스템의 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위성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 설계 및 제작, 운용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발사체를 제외한 위성의 본체, 탑재체, 지상체를 제조하여 수출까지 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입니다. 특히 국방부와 방위산업 분야에서 수주가 늘고 있으며 자회사 SIA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 위성 및 항공 영상 데이터 분석 사업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및 특수관계인이 36.4%의 지분을 보유하여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화가 이미 이 기업의 가치를 알아보고 인수를 추진한 것입니다. 아직 영업이익은 적자 수준이나 다수의 군사용 위성 공급 사업을 기반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어지며 25년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현재 군사위성과 이동형 지상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연구기술직 인원이 가동률 95.3%라고 합니다. 그만큼 연구개발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 무기들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기업을 보면서 한화라는 기업의 정체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 한화는 우주항공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한화 시스템이나 세트레가이를 통해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나 아마존의 카이퍼 프로젝트의 유일한 우리나라 대항마가 한화그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형주이자 대장주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 방식이나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추세를 먹는 단기 스윙 매매를 위해서는 이 종목에 관심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세트레가이입니다. 지나간 차트입니다. 여기서부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세선을 긋지 않더라도 단기적인 추세를 돌린 것이 보입니다. 21선 위로 안착을 한 것도 확인이 되어집니다. 지금 21선이 살짝 깨어지는 것도 같습니다. 아슬아슬한 국면입니다. 앞서 여러 차트에서 설명을 했듯 이 상황에서 저는 더 버텨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버틴 보람이 있네요. 이 캔들도 아주 의미 있는 캔들입니다. 21선과 테마선을 동시에 터치하고 반등하는 캔들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이평선들이 밀집된 자리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는 중요 타점이 됩니다. 이평선들이 모인 자리는 힘이 응축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터치하고 반등을 하면 힘이 좋아집니다. 다음 장대 양봉도 아랫꼬리로 바로 이 자리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급등 후 조정이라는 공식에 따라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큰 음봉이 출현을 했습니다. 고점에서 이 캔들이 나왔다면 이 캔들이 큰언니 캔들입니다. 매도 신호입니다.
하지만 상승 과정에서 나온 음봉이기에 매물 소화 음봉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매도 물량을 소화하고 나서 다음날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이 캔들이 또한 중요합니다. 아래 꼬리로 241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241선을 저항 라인이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항 라인을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다음날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래 꼬리로 저항 라인인 241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결국 오늘이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공식대로 매매를 하면 됩니다. 급등한 날 바로 매도를 하고 또 공식대로 오늘 다시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중간에 매도 물량이 텅텅 비어 있었기에 이런 급등이 가능했습니다. 앞쪽에서 과대 낙폭이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매도 물량이 쌓이지 않고 갭으로 떨어진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은 상승 과정에서 매도 물량이 쌓여버렸지만 상승할 당시만 해도 매도 물량이 텅텅 비어있던 자리입니다. 이렇게 먹을 자리가 나왔을 때 타점을 잡아내야 합니다. 매도 물량이 많이 쌓여있는 자리는 주포도 돌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기 수익 매매에서 먹을 자리가 나온 종목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확인이 되어집니다. 이제 다시 매도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저항에서 밀리는 모습입니다. 고점에서 윗꼬리가 2개 이상 발생을 하면 무조건 매도 신호라고 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급등 이후 주가의 흐름을 잘 관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투음봉으로 크게 조정이 나온 뒤에 다시 치고 갔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자리에서 돌파에 실패하자 다시 투음봉으로 크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이거래일 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는 거래량이 줄었는데 가격은 올라갔습니다. 팔고 나갈 사람들이 다 나간 것입니다. 오늘은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떴습니다. 매수 타점입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돌파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깔짝깔짝대는 것은 돌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 방에 뚫어야 합니다. 저항 라인과 볼벤 상단선을 한 방에 뚫어준다면 이 주식은 날아갑니다.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요즘 단추선 매매법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아주 미묘한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는 방식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 시청하시면서 타점을 잡는 요령을 숙지해 두시길 바랍니다. 머리에 각인이 되어야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나왔을 때 타점을 정확히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